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한결의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41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어색함은 뭔가 밥을 먹고 해서 기운이 난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예, 김세욱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오늘 정말 기분 나쁜 소식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밥 잘 먹고. 기분이 정말 밥은 잘 먹었는데 배가 불러서 지금 기분 좋다가 네. 또 뉴스를 보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진짜 할 말이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네. 자, 미디어 스크랩부터 해보면은요. 미디어스에서 나온 기사인데 제목이 TV조선 재승인 조건을 소송으로 무력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어제 이것 때문에 윤소영 기자가 전화를 했었나 봅니다. 어제 밤늦게 전화를 했는데 제가 안 받았거든요. 뭐 했지? 우리 뭐 회의하느라고. 받으셨어 해줘. 워크숍하고. 맞아. 회의하느라고. 뭐 나의 의견이랑 상관없이 이거는 뭐 규탄을 해야 되는 건데 말입니다. 자, TV조선이요. 방통심의 법정 제재 결정에 불복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TV조선이 지금 근데 제가 미리 예고한 바 풍계리 취재비 1만 달러 요거는 100% 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벼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이 요것만 한 게 아니고 김정숙 여사의 경인선 발언 보도 등에 대해서도 지금 법정 제재에 불복하면서 소송에 나섰대거든요. 근데 이 기사가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요. 풍계리 취재비 1만 달러 요구와 김정숙 여사의 경인선 발언 등에 대해서라고 내어서 혹시 이 사람들이 이러다가 전부 다 김광일 받은 것까지 싹 다 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TV조선 이 보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안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 방통심의 TV조선 측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다라고 전했다고 하고요. 방통위는 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하면서 아시다시피 오보막말 편파 그러니까 객관성, 공정성, 품위유지 토론 프로그램과 관련한 내용을 법정 제재를 4건 이하로 감소시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건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TV조선이 3건이 법정 제재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중에 최소한 2건은 지금 취소 소송을 자기네들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 2개는 사실은 이 카운팅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밖에 유효한 게 없다라고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법정 처분이 나올 때까지 법정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법정제재 나오는 것마다 방송사들이 다 소송 걸면 되지. 뭐 하면은 이거.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게 심의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얘네들이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재승인할 때 조건 사업 계획에서 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면은 그것도 시정명령이나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정명령에 불복하면은 그게 다음 재승인 심사에도 반영이 안 돼요. 그거는 빠지는 거야. 판단 내리지 않아요. 네. 지금 근데 방통위가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할까라는 약간 기대감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란 게 기대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기사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방통위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를 할 때 소송 중인 법정 제재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감점을 하지 않아왔다. 그런데 이번 소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방통위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처분 취소 소송 중인 안건을 재승인 조건에 포함할지 아닐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해지지 않았다고? 네. 그나마 다행인 답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방통위 관계자가. 그러면서 종편에 대한 재승인 검토는 방통심의 법정 제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된다. 늦어도 내년 4월 중에 재승인과 관련된 논의를 끝내기 때문에 아직 검토할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설명을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는 방통위가 지난해 종편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하면서 너무 이렇게 퉁쳐가지고 진짜 세세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는 이게 기간이냐 방송을 한 시간이냐라는 것도 막 따져서 우리는 막 열심히 그거를 방송한 기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실제 방송이 기간 된 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우리를 달래면서 심의가 잘 나오면 올해 분명히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방심위가 너무 늦게 출범했잖아요. 네. 작년 내내 거의 공전을 했잖아요. 그럼 작년에 4건이 나왔어야 되는데 작년에 심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면 작년 방송은 다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따졌을 때 내년에 방심위가 구성돼서 작년 방송도 다 심의하면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근데 이것도 해석을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지금 말하는 것처럼 세세한 규칙을 너무 정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고요. 재승인 기준 문제가 불거진 것은 사실 이번뿐만 아니고 사실 이렇게 세세하게 정하지 않으면 제가 TV조선이어도 규칙이 애초에 세세하지 않으면 계속 불복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냥 지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방통위가 관리 감독하는 방통위가 애초에 좀 더 세밀하게 기준을 정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재승인 기준 문제가 불거진 것이 이번뿐만이 아니고 방통위가 종편 재승인 조건에 선방심의위원회 결과를 포함하지 않아서 우리가 또 난리를 쳤는데 결국은 반영 안 하잖아요. 반영 안 하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선거 기간에는 뭐 오보막말 편파 뭐 그거 상관없이 그냥 해도 뭐 재승인에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친다는 게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더 충격적인 방송 평가할 때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이 안 오고 있고요. 이 선거방송심의위원 그때 법정 제재를 포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물었을 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가는 정책자문회의가 있거든요. 방송통신위원회. 거기에서는 그 담당관은 분명히 이건 실수죠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수? 그런데 실수라고. 그러니까 간과한 거지. 거기를 맨날 실수를 해. 그런데 이거 여기에도 말을 하지만은 이 윤수영 기자 글에도 하지만 방통위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문제에 항의하지만 방통위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답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막 따지면 그건 실수죠. 그런데 어떤 다른 방식으로 다 반영할게요라고 하는데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반영할지가 제도가 나와 있지 않아요. 맨날 지금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서 지나가 버렸네.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전부 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반복적으로 지금 방통위나 방통심의 그러니까 결국은 방통위가 나는 거죠. 최종적인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재승인하고 제어가 할 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제 뭐 재판과 관련돼서 계속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뭐 방송평가에서 반영을 한다고 하지만 방송평가에서 재승인에 들어가는 거는 또 그 점수의 일부가 퍼센테이지로 반영돼 들어가는 거라 달라요. 그러니까 하려면은 재승인 심사에서 반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거를 계속 방송평가로 갔을 때는 그만큼 축소되는 결과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미디어 오늘에서 나온 다른 기사,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건 미디어스 기사였고요. 김도영 기자가 미디어 오늘에서 전 사실 이 기사 제목이 마음에 안 드는데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왜냐면은 그래서 안 읽었습니다. 예,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그 제목, 문제의 제목. 찬바람 불었던 TV조선 2019년 볕들까? 이게 제목입니다. 자, 근데 이 기사에서는 TV조선이 찬바람을 맞고 있다. 종합편성 채널을 탄생시킨 보수 정권이 든든한 뒷배였지만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최순실 게이트 특종으로 지지층이던 강성 보수마저 외면하는 이 방송사는 어쩌면 생존을 걱정해야 할 만큼 위태롭다라고 하면서 쭉 TV조선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TV조선이 이제 2017년 매출액이 1,418억 원으로 종편 4개사 가운데 2위를 기록했고 그런데 이 수치가 JTBC 3,111억에 비해서는 절반에 가까웠다. 그리고 JTBC는 영업이익이 99억이지만 TV조선은 3억 원의 적자를 봤다라고 하네요. 네, 적자를 본 이유는 제작비를 지금 크게 올린 상황이어서라고 그럽니다. 예능 뭐 이런 걸 많이 다른 편성을 해서 그래요. 네네. 자, 그리고 TV조선이 이런저런 지금 이제 맞춰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 TV조선의
재승인 조건 중에서 꼭 이 오보막말 편파만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안들 특히 편성 문제 이런 거를 맞추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돈은 더 들어가는데 그런 상황에서 오보말말 편파가 지금 법정 제재가 3건이 나와서 지금 2건만 더 받으면은 재승인 조건 위반이 된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이제 쓴 거예요. 근데 이 기사는 지금 제가 말한 법정 소송을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쓴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내용은 없고요.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읽어드리는 건 여기 민원연이 나온다는 거예요. TV조선이 가장 불편해하는 단체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이다. 종편을 실시간 감시하는 민원연은 앞으로도 방통심의를 통한 TV조선 제재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추가 법정 제재 가능성이 높다. 좀 높았으면 좋겠네. 제발 좀 높아주시기를. 저는 좀 높아져야 된다. 정말 방송 이상하잖아요. 제가 늘 말하지만. 제 TV조선이 뭐가 그렇게 싫겠어요. 거기 제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싫은 게 아니고요. 방송 이상해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정상적인 업무만 한다면은 그냥 벌써 나왔어도 10개는 나왔어야 된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고상하게 써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상식적으로 판단했다면 이미 TV조선 법정 제재는 10건을 가뿐히 넘었을 것이다. 라고 김원경 민원연 사무처장은 주장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얘기를 쭉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TV조선이 지금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나아질라나? 뭐 이런 얘기인데요. 저는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TV조선은요. 솔직히 말해서 나아지려면은요. 한번 혼나야지 돼요. 한번 제대로 혼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계속 방송을 만들 수는 없구나라고 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저는 그 조직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정말 유튜브처럼 계속 갈 수밖에. 그러니까 유튜브의 극우 채널은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종편이잖아. 그러면은 생존을 좀 걱정하셔야지 된다. 저는 지금의 이 방송으로는 안 된다라는. 특히 시사, 그러니까 뭐 제가 예능 이쪽은 모르겠고요. 시사 보도 쪽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꾸 오해들을 하시고 우리가 막 TV조선 잡는 무슨 그 고스트버스터즈 이런 수준으로 자꾸 생각을 하셔서 그게 우리의 자랑이냐 뭐 이런 소리로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렇게 아무튼 열심히 모니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TV조선만 잡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무슨 TV조선 특집인가요? TV조선의 그 방정호 사장 사퇴, 그러니까 대표죠. 방정호 대표가 사퇴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 아시는 거죠. 그 아이가 막말하는, 운전기사분께 막말하는 그 녹취록이 풀리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를 꾸짖어달라라고 사과를 하면서 그 직에서 물러났다고 합니다. 물러나도 그냥 별로 그렇게 큰 차질을 빚을 것 같지 않은데. 물러나려면 이 자식을 제대로 못 가르쳐서 물러나야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사유가 틀렸다 지금. 네, 맞아요. 자식을 못 가르치는 사람 정말 많은데 사실은. 아니, 자식 못 가르치는 건 집에서 알아서 해결을 하고 근데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 사실은 더 책임을 통감하고 논란이 되고 있었던 더 많은 사실 사안들이 있죠 지금 이미.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뭐 장자연 사건이나 그렇죠. 뭐 여러 가지들. 네, 아무튼간에 뭐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거는. 네. 아무튼 물러났다고 합니다. 민원연을 만난 후 하루의 시작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언론에 기대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용감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언론을 보는 안목이 생겼고 좋은 보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언론이 바뀌고 있습니다. 나는 민원연 회원입니다. 세상에 없던 시민단체 민주언론 시민연합. 네, 그러면은 오늘 민원연 주성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제목 너무 민원연 주성치 에라 모르겠다 특집. 예.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그 김수혁 팀장님의 선곡을 들으며 너무 다양하다. 네, 다양해지고 있다. 너무 좋다. 사실은 이게 오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요? 오늘 너무 급하게 지금 저희가 어제 워크숍을 하고 이러면서 일이 많이 밀렸죠. 일이 많이 밀려서 항상 대본을 좀 쓰는데 대본 못 썼죠. 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의 사실 개인적인 그 에라 모르겠다도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오늘 이제 들려드릴 소식 자체가 채널A 지분 소유 제한 위반과 관련해서 이제 방통위가 내렸던 시정명령을 이제 법원에서 취소하라는 그 나왔는데. 네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방통위가 여태까지 대처했던 이런 방식들이 다 에라 모르겠다에 가깝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일단 제목은 그렇게 접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사실 우리가 방송에서 이미 한번 스크랩에서 얘기를 했어요. 요거 자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채널A의 지분 소유 제한 위반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 시정명령을 불복해서 이제 동아일보가 그것을 이제 재판을 걸었는데 재판 결과 동아일보가 이긴 거죠.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이 판결 내용을 그러고 보니까 이거 보고 TV조선이 이걸 또 했나? 맨날 이랬다니까 다들. 처음이 아니야. 이런 맨날 이랬어. 이미 애들은 많이 해봤어. 네. 알겠습니다. 뭘 받으면 일단은 진짜 돈을 좀 들더라도 그냥 고소를 일단 재판을 가는 거지. 나쁜 짓 하면 머리가 빨리 돌아간다. 네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자세한 내용 좀 알려주시죠. 예,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그 동아일보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동아일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2017년 8월 31일에 내려졌던 이 시행명령은 채널A의 지분을 30%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 동아일보가 이 법을 이제 어겼으니까 6개월 이내에 동아일보와 특수관계자인 채널A의 지분을 30% 이하로 유지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맥락이 됐냐면은 채널A의 지분을 29.99%를 동아일보가 갖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2012년 5월부터 동아일보의 김재호 사장이 채널A의 지분 0.16%를 갖고 있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의 제16대 이사장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고려중앙학원이 동아일보의 특수관계자가 됐다고 이제 방통위는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주식 총수가 30%를 넘어서 30.6%가 되니까 이 지분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을 하게 됐으니 이것을 이제 시정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거죠. 이게. 네. 그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인 거죠? 그 이사장이 된 시기가 대략적으로 2012년 5월이요. 12년.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암만 생각해봐도 특수관계자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하지? 똑같이 설명을 좀 해보시죠. 특수관계자라고 생각하는 이유. 그러니까 방통위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는 우리가 지금 대략 사실 그 말이 그거잖아.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왜 방통위가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방송법 시행령에 보면 특수관계자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면서 이 단독으로 혹은 다른 사람과의 계약이나 합의에 의해서 어떤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 이상을 선임할 경우를 이제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특수관계자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방통위는 김재호 이사장이 이렇다고 본 거예요. 왜냐면은 김재호 사장 같은 경우는 고려중앙학원의 이사장으로서 이제 주요 경영상의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또 재밌어요. 고려중앙학원에서 고려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설립자가 김성수 씨죠. 네. 그리고 고려중앙학원에 이제 그래서 그 김성수 씨의 장남인 김상만 씨가 고려중앙학원의 이사장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김상만 씨의 장남인 또 김병관 씨가 또 이사장을 맡았어요. 그리고 김병관 씨의 장남인 사람이 또 김재호 이사장인 거예요. 다 장남만. 네, 그러니까 장남 승계형으로 4대째 세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왕국이야, 내가 보기에. 장자 이 상속권은 이렇게 확실하게 보장하는. 그러게. 그러니까 보통 이런 정도까지 이렇게 세습형 이사장이 과연 이런 주요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가. 그렇게 과연.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수관계자, 고려중앙학원은 이 동아일보와 특수관계자다. 방통위는 이제 이런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동아일보에서는 김 사장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진짜 아들을 못 낳으면 대가 끊겼다고 엄청 괴로워하겠다.
아 진짜 너무 싫어요. 세습도 싫은데 장자 세습이야. 장자 세습이라 이게 무슨 봉건 시대야. 북한에서도 장자 세습 못했습니다. 어려운데 이거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러게 말해 북한도 못한 거를 해내는 고려대학교. 아니 동아일보. 아니, 동아제도. 김실가. 그러니까 김재호 사장이 고려중앙학원의 무려 4대 세습이사장이 보통 세습이사장이 아니란 말이야. 북한도 못한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을 해낸 이 고려중앙학원이 동아일보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건데 암만 생각해봐도 이상해요. 그죠? 네, 근데 재판부는 이제 학교 법인의 이사장은 사립학교법이랑 또 그런 그 해당 학교 법인에서 정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권한이 행사 가능하고 이제 물론 설립자 일가가 장자를 중심으로 이사장을 이제 도맡아 왔다는 사정이 있긴 하지만 그 사정만으로 이사장이 학교 법인을 자신의 뜻대로 운영해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김재호 사장이 뭐 자신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과 합하여 동아일보의 30% 이상의 출자한 특수관계자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재호 사장이 단독 혹은 다른 자와의 계약이나 합의에 의해서 그 고려중앙학원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 이상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중앙학원은 동아일보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판단이 왜 나왔나 좀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립학교법 같은 경우 이제 임원을 선임할 때 보통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라는 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추천한 인사 중에 선임을 하도록 한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외부에서, 그러니까 개방이사인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했다, 보기 어렵다고 이제 형식적으로는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현실에서 저희 알잖아요. 이게 학교법인들 특히 이런 족벌 경영들을 하고 있는 곳들에서 설립자의 가족이나 그 후손들이 사학재단의 이사장과 주요 직책을 장악하면서 얼마나 비민주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문제가 됐는지 이렇게 사실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현실을 반영한 판결이 될 수 있는가 계속 좀 강하게 의문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 고려중앙학원이 채널A에 20%를 더 사가지고 네? 그렇게 하면은 고려중앙학원 20%, 동아일보 30% 이렇게 하면 50%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특수관계자가 아니라고 확정이 되어버리면 이것저것 자기네들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죠. 자기네들 그냥 다 할 수도 그쵸? 있겠다. 한 사람이 주머니 돈이 쌈짓돈으로 그냥 완전 장악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재단에 그렇게까지 많은 퍼센트 지분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실제로 김재호 이사장이 주요 경영상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러니까 뭐 영향력을 정말 안 했을까? 법원이 판단하는 것처럼? 근데 법원에서 이제 안 했다고 하면서도 또 이런 건 인정을 했어요. 이제 판결하는 과정에서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으로서 이제 그 김재호 사장이 취임한 그 2012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5번의 이사회를 개최를 했는데 근데 이 이사회를 개최하는 동안 김재호 사장이 이사장으로서 모든 안건을 발의를 하고 또 대부분의 안건이 이사 전원 찬성으로 결의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건 또 인정을 했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런 구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범위 내에 생산한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법원이 좀 이상하다. 뿌리다 뿌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게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방통위가 반드시 항소를 해야 된다. 이런 거에 수긍하면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방통위가 제일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방통위가 애초에 방통위가 일을 잘했으면 이런 소송이 안 걸리잖아. 그러니까 방통위가 제일 잘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논평을 쓰는 과정에서 아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찌됐든 그래도 법원 판결도 진짜 이상하다. 법원 판결은 그냥 덮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고 방통위만 문제를 지적하기에는 법원 판결이 너무 이상하다. 이거는 그대로 불복하면 안 된다. 진짜 불복하면 안 되는데 혹시 방통위가 아 그래? 졌어? 그리고 그냥 지나갈까 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아니 뭐 할 때마다 무슨 법적 자문을 구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법무법인에? 뭐 구해가지고 좀 어떻게 이겨보시지.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정말 방통위가 이런 저희가 논평을 낸 이유는 방통위가 불복해야 한다.
이거는 정말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는 판결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김지호 사장이 고려중앙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건 2012년 5월인데 방통위에서 지분 소유 제한 규정이라고 판단하고 시정한 그 시정 명령을 내린 건 무려 거의 5년이 지나간 2017년 8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년 이상 방통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상황이 이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들도 무지하게 쑥스러워. 창피한 거죠, 이건 진짜. 그런 상황이 이어진 거거든요. 이 상황을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네, 지금 차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아일보가 채널A 지분 소유 제한 법령을 위반했다고 방통위가 처음 판단한 건 2017년 2월입니다. 네. 시정명령까지 결정한 방통위의 판단대로라면은 동아일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5월부터 채널A 지분 소유 제한 법령을 계속 어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계속 어기고만 있었던 게 아니야. 이 와중에 2번이나 재승인 심사를 했어요. 어긴 상태에서. 근데 방통위가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채널A 사업이 승인된 다음에 2014년과 2017년에 2번이나 재승인을 했는데 방통위가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채널A의 상황을 제대로 들여다봤다면은 정말 이렇게 뒤늦은 시정명령을 놓고 지금처럼 이렇게 소송을 하며 다투는 상황까지 벌어졌을까? 이게 너무 의문이라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뭐랄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하면은 자기 일에 어떤 족보는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하는 뭔가 이게 있어야 돼. 아무튼 가이드라인. 좋게 말하면 가이드라인이네. 네.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알아야 되고 그렇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일은 내가 내 나와바리니 자기 일인데. 내가 이거 체크해야 돼. 그래서 계속 체크를 해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지금 그런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이고 문제는 이러는 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이런 비슷한 일이 무책임 행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게 의도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무능 아니면 고의성인 거죠. 아니 지금 보면 죄다 모르고 넘어가서 계속 이렇게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최근에도 얘기했죠. 종편 미디어에 관련해서도 거의 똑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요걸 우리가 또 리마인드 시켜봅시다. 그렇죠. 좀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은 방통위는 2014년 4월 TV조선의 미디어랩 미디어랩 주주인 일동제약과 또 같은 해 12월에 MBN 미디어랩의 주주인 한진칼이 지분 소유 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모른 채 사업 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까지도 TV조선의 미디어랩의 지분 소유 제한 위반 사실을 아예 인지도 못한 채 제어가를 결정을 하고 또 근데 이때도 채널A 미디어랩인 미디어랩 주주인 사랑방 미디어가 소유 제한 위반이라는 걸 또 발견하지 못하고 제어가를 다 내준 거예요. 이렇게 한 번도 좀 사실은 이 미디어랩도 저희가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정보 공개 청구까지 해가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방통위도 뭐 저희에 대해서 뭐 저희가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해서 맞다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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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왜 몰랐다 미안하다 물론 미안하다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좀 다른 거죠. 미안하다고는 안 하는데 뭐 우리가 잘못했다 그런 건 인정을 했는데 어쨌거나 자기네들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근데 이렇게 한 번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 행정을 종편 승인이랑 재승인이랑 또 종편 미디어랩 허가랑 제어가 과정에서 이렇게 거듭거듭 반복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무능하다는 표현은 좀 너무 좋은 말 아닌가. 그렇네요. 이게 너무 이 평가가 후하다. 무능하다는 것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좀 그렇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거의 같은 편 먹고 그냥 봐주려고 그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그 정도 같은데. 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그러면 제대로 혼났느냐, 정말 책임 있는 그런 어떤 징계가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없었죠. 그러니까는 방통위는 계속 이렇게 문제 행정이 반복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책임을 묻거나 또 이런 문제 행정이 왜 반복이 되는가 이런 거를 막 조사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내놔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이 앞서 이제 저희가 종편 미디어랩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도 그 위법 허가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한테 국가공무원법상으로 별로 불이익이 되지 않는 경고주의 조치를 주고 그냥 끝냈었죠. 네. 그리고 담당했던 그 공무원 이 문제를 이제 최초 발견했던 자기가 이제 나중에 이 업무를 이월 받아서 최초 발견한 사람에게는 은닉하지 않고 직접 나서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했다 이러면서 이 사람한테 또 징계 수위를 경감을 해줬어요. 네. 근데 이게 또
지금 말씀드린 이 채널A 지분 소유 제한 위반이라고 이제 방통위가 판단을 했던 거잖아요. 시정명을 내리고. 근데 이 담당 공무원은 없어요, 이제. 그렇죠. 다른 데로 갔어요. 네, 없어요. 이거 관련해 징계도 못해. 이거 관련해서 이훈용 뉴스타파 개건 기자가 썼던 글이 있었는데 거기에 되게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동아일보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5월부터 채널A 지분 소유 법령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몰랐던 거잖아요. 근데 2012년 5월 그 김재호 이사장이 그 고려중앙학원 그쪽에 이사장이 됐을 때 방통위 정책국장이었던 김모 씨는 현재 법무법인 율촌에 있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부터 방송정책국장 자리를 넘겨받은 사람은 이제 2014년 3월에 그 처음 재승인을 할 때 그때 이제 총괄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지금 없대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다 없으니까 아무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2015년 4월에 퇴직한 사람으로부터 또 이 업무를 이어받은 이 사람도 그냥 이걸 또 모르고 그냥 계속 방치를 하고 있다가 그냥 미래창조과학기술부 쪽으로 또 옮긴 거예요, 자리를. 그러고 나니까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진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아니 이쯤 되면 나는 이게 밝혀지기 더 웃기네요. 그렇죠. 밝힌 사람이 대단하다. 밝혀지기 더 웃겨 나는. 이게 어떻게 밝혔을까? 참. 잘못 밝혔지. 근데 괜히 재판도 이렇게 나오고 참 나와. 이렇게 행정한 다음에 자기는 잘 찾아서 갔어 또 자리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논평 쓸 때도 제일 황당했던 건데 도대체 방통위에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할 수 이런 사람들한테 뭘 요구하나? 어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뭘 요구했죠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이게 참 요구하면서 참 이런 것까지 우리가 말해줘야 되나라는. 좀 똑바로 해야를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라도 방통위는 좀 무책임한 행정을 이렇게 아무렇게 막 전시한 다음에 내빼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좀 일벌백계의 원칙을 명확하게 세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문제 행정이 벌어진 다음에 사실 이제 방통위 내부에서 하다 보면 뭐 감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 선후배이고 동료고 이런 공무원들끼리 또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안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종편 미디어랩 그 위법 제어가 사실 밝혀졌을 때도 저희는 이제 내부에서 그냥 감사를 하지 말고 이게 외부 사람들 불러서 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투명하고 성역 없는 조사에 나서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 그러면서 셀프 감사를 고집을 하면서 그렇게 생색내기용 징계에 그친 거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되게 서운해하고. 서운해요. 그러니까요, 서운했어요. 근데. 그랬습니다. 아니 뭐 명명백백하게 밝힐 의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본인들은? 이게, 그 정도면 정말 최선을 다했다. 내가 볼 때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판단이 다른 거죠, 서로가. 하여튼 좀 이렇게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좀 담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런 뭐 감찰 체계일지 감사 체계일지 이런 것들을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원래 그 방통위가 해야 하는 일인데 원래 그런 거죠. 그렇게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저희가 그래 새삼 다시 요구를 합니다. 네, 에라 모르겠다 행정이니까. 그리고 또 이런 사실은 이렇게 위법한 행정도 있었고 위법 논란을 부른 행정도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이미 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미 퇴직했어. 난 법무법인으로 옮겼어. 되게 애매한 거죠. 이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뭐 이 공무원 조직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없는데 그렇다면은 누가 이런 행정을 했는가? 이런 의사결정은 누가 했고 누가 이런 문제들을 발생시켰는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 뭐 어떤 문제 행정의 경위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그로 인해서 뭐 소송하고 이런 것도 다 손해잖아요. 국민 세금인데 이것도 이런 손해를 명백하게 기록으로 남겨둬야 된다. 그냥 어물쩍 익명에 숨어서 그냥 할 필요는 없는 거다. 정확한 책임자를 명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자신들이 행하는 행정의 무거움과 또 그 책임들을 공무원들이 굉장히 분명하게 인식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 뭐 잘못은 했는데 잘못했는데 어쩌겠어. 뭐 이미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이러면서 이게 뭐야? 그런 진짜. 식으로 책임을 면하는 방식은 없어야 한다. 이게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바입니다. 답이 없다.
근데 사실은 이제 공무원이잖아, 공무원. 그러면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좀 잘 듣고 이리저리 일을 잘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요즘은 모든 것을 다 이제 위원장, 아무래도 위원장, 방통위원장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저는 이 조직은 물론 방통위원장이 조금 더 잘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방통위원장 한 명의 힘으로 돌아가는 지금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솔직히 들어요. 어쨌거나 외부에서 온 위원장, 임기를 갖고 온 위원장이 조직을 네. 사실은 장악하는데 는 굉장히 많은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게 뭐 의사결정이 위원장이라고 하지만 위원장도 결국 그냥 표 하나고 그냥 인사권 좀 있는 건데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혼자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상임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냥 네. 계약직 직원일 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관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잖아. 좀 잘 놀다 가세요. 이따 가세요. 그런데잖아. 장관이 와도 자신들이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개혁 장관들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할 수 없어요. 계속 그렇게 버티다가. 얘기하면서 버티다가 약간 협박하듯이 그냥 편하게 계시다 가세요.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저는 이제 방통위원장이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 여러분들이 지적하는 거 어떤 이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막 화살이 다 방통위원장한테 가는데 물론 책임자니까 그렇죠. 그것은 분명히 가져야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지적이 나와야 될 때다. 이쯤 되면은 그런 지적이 없이 방통위원장만 계속 바꿔대는 것은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통위원장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통위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어찌됐든 방통위원 5명이 방통위원회를 굴리는 어떤 핵심 멤버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저 멀리 전제적 관찰자 시점으로 이 사안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계속 이렇게 위법행위를 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거 왜 그때 그렇게 못했어요? 그리고 계속 그거는 인정하지 않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했네요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개선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좀 책임감 있게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좀 약간 그렇게 놀렸지만 국회의원인 줄 알아 본인이. 방통위원이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때 혼내는 수준으로 그냥 당신 이거 왜 잘못했어라고 말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고 나는 이 문제를 잘못했으면 개선하고 징계하고 그렇죠. 막 조직을 막 이게 책임지고 굴려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런 자세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런 책임 있는 것들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적폐적인 인물들 좀 무능하게 했건 뭐 의도적으로 그랬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징계를 하면서 방통위라는 조직의 정상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 봐주기식 행정을 지금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방통위가 그냥 이 판결이 이렇게 나왔으니 그냥 접자라고 만약에 나간다면 정말 이제는 책임 행정이라는 것은 이 조직에서는 기대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막 갈 거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스스로도 자신들 스스로도 진짜 1년 내내 욕만 먹은 것 같아 기분에. 근데 아마 방통위 직원들이 지금 아마 느끼기에는 여기는 그냥 앞에 한 사람들처럼 해도 별 큰 문제가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대로 하면 그렇죠. 예. 그리고 오히려 그 문제를 지적했던 사람이 지금 오히려 이 판결대로 하면은 뭐 이거 회개한 나라야 진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 메시지밖에 안 주는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개선이 필요해요. 거의 개혁 수준의 개선을 해나가셔야지 되는 조직이다라는 생각이 거듭 듭니다. 언론은 미래, 언론은 추억, 언론은 위로, 언론은 용기, 언론은 자존심, 언론은 현실, 언론은 우주, 언론은 날개, 언론은 무기, 언론은 구원, 언론은 희망. 우리들은 언론의 힘을 알고 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저희가 지금 민원연이 짜잔 100위입니다. 100위. 100위가 되었습니다. 물론 99위보다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10위 올라가서 99위가 됐습니다. 네. 역시
진모회원님 감사합니다. 네. 네. 미령곰탱님께서 저기 사진이랑 글도 여러 개 올려주셨어요. 네, 글이 굉장히 많네. 김호준의 뉴스공장 가신 거 캡처해 주시고. 이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네. 네. 자, 털림은 다스베이다보다 뉴스공장에서 모습이 더 깔끔해 보인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은데. 네. 그리고 어제 시방이 하고 나서 들었는데 정말 추가 조항 더 넣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면서 이제 추가 조항은 막 본인이 넣으시는데 그때마다 봉봉 팀장님께 죄송하다고 신인균 씨 이야기할 때 오잉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광일이 증거를 물어보니 아니요 했을 때는 헐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데일리안에 이 기사로 KBS, SBS, JTBC에 대한 비난하는 댓글이 많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조선일보 손녀 관련된 MBC 보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보도가 MBC 홀로 조명했고 KBS, SBS, JTBC가 조용하다라고 데일리 안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보도를 내줬는데요. 네. 저는 뭐 이 정도 내용을 모두 다 따라해야 된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단독한 거잖아요. MBC가 단독으로 발굴한 보도인데 솔직히 저는 계속 지적을 하는 문제는 뭐냐면 아주 주요한 우리 사회에 엄청 중요한 이슈를 누가 단독했다고 해서 그걸 묻지 말고 같이 그걸 이슈화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곤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녹취록 푼 거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 꼭 이게 다 모든 사가 다 따라 해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훨씬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 MBC 보도에 대해서는 그래도 괜찮은데요. 그 녹취록 전체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어린이잖아요. 저는 아동보호에 대한 그 원칙은 정치적 유불리 이런 걸 떠나서 똑같이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참 애가 뭐 이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들었을 때 기가 차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어린이거든요. 어린이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든 보호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미디어의 측면에서는 적절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BC 보도에서는 적절히 걸러서 그나마 그 일부의 내용만을 특히 이제 운전하는 사람을 탁 때렸다거나 이런 안전의 문제에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것만 발췌를 해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이제 뭐 그 다음 문제, 그러니까 뭐 해고 당할 때 문제와 채용 과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었기 그래서 때문에. MBC 보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다른 사가 다 받아서 써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데일리안 보도가 이거 말고 좀 더 중요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은 왜 오히려 말 안 하나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듭니다. 요즘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갑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공감을 샀던 공분을 샀던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난트라실롬 이건 제가 읽어드려야 돼요. 저는 민원연을 좋아하고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도 잘 알고 학창시절 말지 애독자입니다. 제발 김연경 사무총장님 다 틀렸어요. 김언경 사무처장님 광고하실 때 애기 목소리 좀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여기저기 팟캐 들을 때마다 미치겠습니다. 원래 목소리도 이쁘신데 제발 제 목소리로 해주세요. 모모가 쏠립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PD 너무 좋아하는 거지. 아니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해놓고 자기가 좋아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하라 그래서 한 건데. 나쁜 사람이야 진짜. 애기 목소리 옛날 광고인데 이번에는 조금 덜 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래서 답글을 달았어. 크크크 하면서. 그래도 이번 버전은 전보다는 덜 오버해서 그러니까. 애기보다는 최하정에 가깝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톡까지 쏠린다니 좌절이다라고 제가 썼습니다. 자, 이미 다 돌린 광고 제가 바꿀 수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솔직히 말하면 요걸로 다시 고쳐서 좀 내주세요. 이러기는 어렵고 아무튼 의견 잘 받아서 다음에 광고 만들 때는 제가 이정일 PD 말 절대 안 듣고 그럼요. 애기 목소리 내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 옛날에 애기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하나 붙여드릴게요. 요거 끝나고 하지 바로. 마. 왜 그러냐고.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 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 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미련곰탱님 전 처장님의 슈퍼맨부터 하셨던 그 소리가 엄청 좋았는데 말이죠. 이게 호불호가 있다니까. 호불호가 있네요. 다들 전 불이에요. 불. 저도 싫어해요. 저는 호입니다. 호. 네. 자, 딴 거 읽어주시죠. 예, 레이니치세님 어제 오늘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일명 메이저 언론에서는 아무리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최대한 국민들이 모르게 넘어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조선일보 사주 가족의 갑질로 TV조선 대표가 사퇴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그 사퇴가 아무 의미 없음을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퇴라고 해도 사주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잠잠하다 싶으면 다시 복귀할 게 뻔하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조선 쪽에서는 실제 과거와는 다른 분위기라는 것을 감지했을 겁니다. 아마도 이명박 박근혜 시절이었다면 TV조선의 말도 안 되는 해명처럼 그 운전기사분이 오히려 협박범으로 몰렸겠죠. 그래서 이번 변화에 뭔가 힘이 나셨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조선일보, TV조선도 진짜 국민이 제대로 마음먹으면 무너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꿈꾸는 조선 미디어가 없는 대한민국의 언론이 올 수 있을 것 같아 기분 좋은 잠자리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희망을 보시다니 그 네. TV조선의 방정호 사장이 좀 큰일 하셨네요. 자, 저한테도 저 관련한 내용도 또 써주셨는데 레이니치세님이 뉴스공장 들으셨나 봐요. 느낀 점은 이래서 우리가 처장님 이거 뭐야 헐. 뭐 하며 언제 따르셨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느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처장님은 반의 반도 못하셨다고 했지만 공장장의 그 수많은 끼어들기 속에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흔치 않을 겁니다. 하도 당해가지고 이제 방법을 아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처장님 발언 중 가장 좋았던 것은 핵 발전소라고 하신 부분이었습니다. 원자력이라는 말로 핵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받은 답답함이 있었는데 아주 속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신인균 씨, 그 정말 문올리와 내피셜로 먹고 사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또 신인균 씨가 요즘 저희를 또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티에노님 크게 좌절하셨어요. 읽어주세요. 트러스트 노어님, 그 신인균 씨 같은 그런 아저씨 이름을 제 기억에서 지워주세요. 어떻게 지워드리죠? 근데 방심위에서 액션 하려나요? 너무도 솔직하고 당당하게 증거 따윈 없고요. 라고 했는데 TV조선이 이거 웃자고 해본 소린 거 다 아시잖아요. 이러면 진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신통방통이 개그로 이렇게 돼 있으면 네.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시사 보도잖아요. 네. 개그로 돼 있어요. 그리고 날이 이제 부쩍 추워졌으니까 새벽까지 과음하시면 이제 이슬이 아니라 설이 맞을 수 있으니 업무량을 줄이시고 일찍 퇴근. 새벽까지 과음하신 거와 업무량을 줄이시고. 네. 누구 얘기야? 글쎄, 나야? 새벽까지 그런 것 과음하는 같습니다. 사람은 일단 난가? 제가 볼 때는 처장님과 네. 티에노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또 김세욱 팀장님의 연기로 한 주가 갑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네. 그리고 동막골님께서 또 민원연 파이팅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가을 그리고 겨울님께서 핵 폐기물 처리장 사태는 부안이 아니라 충남의 안면도였던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안면도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막 횡설수설 막 어제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죠. 잽싸게. 네. 그랬더니 저는 사실은 이 부안 사태가 제일 커요. 왜냐면 부안 사태는 솔직히 말하면 거의 폭동? 그러니까 뭐 엄청났죠. 네, 엄청났어요. 사실 주민투표로 그걸 막아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워낙 컸기 때문에 부안을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건데요. 실제로 보면 1990년에 충남 안면도, 94년에 인천 구럽도, 그리고 2003년에 전북 부안 위도 등에서 계속 자기들은 이제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제 나는 핵폐기물이라고 얘기하죠. 예, 핵폐기물 처리장을 여기저기 지으려고 계속 이렇게 하는 그 선정 논란이 있어 왔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어제 잠깐 언급을 하는 와중에 제가 부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안이 아니고 충남 안면도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봐 주셨어요. 근데 네. 뭐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안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언급했다라고 댓글을 달아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 경주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 아유 경주 그것까지 해주면 진짜 경주 진짜 죽으라는 거지. 응? 네네.
자, 그게 나지님. 파파이스 종편 떼찌 보고 후원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오래된 고객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미디어 탈곡기는 김용민 브리핑 광고 듣고 이제서야 알게 되셨다고.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죄송합니다. 김원경 사무처장님 언제나 힘찬 목소리 계속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네. 그리고 곡성사나님하고 또 혼돈의 세계 달팽이님께서 예. 또 1,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배기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제는 배기 밖으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99위, 98위 하루에 한 개씩 올라갑시다. 이정희 PD 손 모았습니다. 방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여러분 특히 주말에는 더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네. 주말에 일번 바짝 한번 올라가 봅시다. 내일은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재미난 광고가 있는 또 다른 미디어 탈곡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일요일에는 저희 책 읽기 제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도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들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이트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부모가 되면 뒤를 보게 된다. 내 인생의 전부가 있으니까. 가족이 살아갈 사회가 언론으로 인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우리 가족 첫 번째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